대선 이후 상황,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가 만사라고 했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과연 누가 될까?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지명이 됐고요.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고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예, 앞에서 그 브리핑하기 전에 용산이 유령이라고 뭐라고 했죠?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이게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수인계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네.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무직들은 사퇴를 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남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예 예. 대통령실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총무비서관이 남아서 인수인계를 한다 그래서 정무직들 중에 총무비서관은 남고 나머지는 이제 사퇴를 하더라도 일반직 예. 공무원들과 함께 인수인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도 다 부처로 돌려보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복귀 명령을 내려서 아마 오늘부터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렇군요. 방식이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집무실 얘기 잠시 뒤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첫 인사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로 지금 지명이 됐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사였는데 네. 그러나 사실 감동은 좀 떨어진다. 사실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큰 관심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해당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발탁하면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지방과 수도권의 가교 역할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 분권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 인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탄핵으로 인한 그 조기 대선이고 바로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과 내각에 좀 일체감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뭔가 코드도 맞고 그다음에 추진력도 비슷하고 예. 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김민석 의원을 갖다 놓음으로써 바로 이제 대통령실과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빨리 좀 굴러가야 되겠다. 그 의지를 표방한 인사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놓고 본다면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총리라는 그 지명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약간 뭔가 국민에게 상징성과 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은 실용을 택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상징성이나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국정 장악이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총리는 본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을 기용하는 게 맞겠다. 예.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코 총리가 우리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AFP 통신의 속보로 지금 막 전해졌는데요. 뭐 그 체코 안에서의 이제 가처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 인사들이 장관급 인사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체코 총리가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 의원님.
그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는 점이 감안된 인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 국정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이제 그런 분이 총리가 돼서 내각과 대통령실 간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체감을 높이겠다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해서 김민석 이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또 강훈식 비서실장 임명도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활력을 높이면서 당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라는 어떤 의중이 담긴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선 의원이지만 지금 70년대생. 그렇습니다. 그렇고 강훈식 의원은 원래 친명계라고 볼 수는 없는 다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당내에서 조금은 궤가 다른 아하. 이제 그런 의원이긴 한데 예. 굉장히 근래 들어서 신임이 높아진 이제 그런 의원으로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전략기획을 맡았었고 이번 대선에는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역할을 했고 경선 네.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상당히 원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이제 상당히 적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인사를 총평을 하자면 한편으로 이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네. 당과의 그리고 대통령실과 내각과의 일체감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안보실장, 경호처장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오늘 인선을 했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경제부 총리도 이제 공석이고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지금 시급한 부처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총리가 인준데 우리는 지금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지금 헌법상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빨리 갖추겠죠. 그래서 아하. 총리를 신속하게 지명함으로써 이제 국회 예. 인준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빨리 되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 지금 내정자지만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면 총리가 되겠죠. 빨리빨리 아마 이제 그 장관 제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지금 2조 지금 부총리 체제로 어쨌든 국무위원 수가 14명은 돼야 이게 국무회의가 성사되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은 당분간하는데 사실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네. 그 초대 내각을 완성하는 데는 6개월하고도 열흘이 더 걸렸습니다. 190일이 걸렸습니다. 허허,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예. 하나하나 좀 말하자면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중시하는 게 맞지. 이 내각을 내가 30일 안에 다 꾸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좋은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발탁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표명한 국민통합이라든가 지난번 또 외연확장 차원에서 보수 인사도 많이 영입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감동 있는 스토리 있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정말 내각도 좀 무언가 좀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함께 녹아져 있는 예. 그런 좀 양면적인 좀 그런 내각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이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제청들을 이제 계속 왔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체제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네, 그건 뭐 우리 헌법상 총리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총리가 인준을 받아야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해서 네. 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걸리는 시일이 적어도 이제 뭐 2달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때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난 정부의 내각과 이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2조 그 부총리를 통해서 전원 사의를 밝혔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은 어쨌든 사표를 반려했고 네.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이런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예.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예. 아마 지금쯤 2배수 혹은 3배수 정도로 후보자들이 추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과 또 함합형 이런 것들을 거쳐서 네. 최종적으로는 아마 후보자들을 지명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는 총리가 인준된 뒤에 진행이 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무덤 같다고 표명을 했고, 아까 박 의원께서는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까지 여기 용산 집무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예. 없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전체를 맥락을 놓고 보면 빨리 청와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로 들어가는 뭐 저는 이제 한 2년 반 경험이 있어서 내부를 조금 아는데 지금 예. 뭐 관광 코스가 돼서 뭐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내 정도를 이제 동선을 짜가지고 집무실 앞을 이렇게 구경하게끔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비서동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동이 사실 좀 낡았어요. 예. 과거 제가 근무할 때는 쥐가 나온 적도 있어서 그때 기사가 난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걸 빨리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지하 벙커는 아직도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다만 통신망 자체가 그게 국가안보 NSC 건데 그게 지금 용산으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전해 오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것만 복원된다 그러면은 실제 외곽 경우는 지금 수도경비사령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보기에 빠르면 두세 달이고요. 뭐 지금 여권에서는 6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맥락으로 봐서는 빨리 용산 시대를 좀 접고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실무적 차원에서 조금만 보강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세종 이전에 관해서는 공약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세종 이전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 부지도 정해져 있고 국회 부지도 정해져 있는데 아직 그냥 뭐 완전히 비어 있는 부지고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선결돼야 될 요건들이 있는 데다가 궁극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냥 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 그래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상징적으로라도 그리고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이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청와대로 집무실을 재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무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정도 전 총무비서관을 그 실무 담당자로 지금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적임자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벙커라고 불리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그 이외에 특별한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투표일이었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그리고 오늘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하루 사이에 신분이 이제 2번씩이나 바뀌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취임 선서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취임사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곤 했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를 할 때 분열을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 퇴임할 때 통합을 이룬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숙명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지층의 지지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당선되고 나면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이자 국가 지도자라는 이중된 중첩된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숙명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후자를 인정하지 않고 전자를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그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 반대 세력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은 포용 없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협치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선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의는 정치에서 선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로서 예.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진정하게 어떤 말하자면 관행으로 정착될 때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저는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소통 강화를 해서 용산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비로소 현실로서 제도화 내리고 제도적으로 뿌리 내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취임 첫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이 통합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넥타이에서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이 어우러진 이제 그런 넥타이였고 현충원 방명록에도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 끝난 다음에 이제 여야 정당 대표들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볶음밥을 이제 같이 먹었고요. 오늘 그런 메시지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취임사뿐만이 아니고 선거 네.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말뿐이다 이렇게 미리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고요. 또 오늘 취임사에서 그리고 취임 첫 행보를 통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심한 준비들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의지로만 통합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체화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만 지금 굉장히 특수한 국면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 계엄, 그로 인한 어떤 탄핵, 또 지금 뭐 사법적 절차에 있습니다만 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란 청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과 배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비춰질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원칙을 가지고서 내란 청산은 내란 청산대로 하고 또 국민 통합은 국민대로 통합대로 하는 이제 그런 다소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중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임무를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야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물론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건 숙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를 받아들이고 결과를 존중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력해야 될 그런 성숙한 자세, 협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야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때문에 협치나 통합이라는 거는 한쪽만 잘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자는 승자대로의 윤리가 있고 또 패자는 패자대로의 윤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특히나 이 비상계엄 뭐 탄핵 이 과정에서 네. 이 상처도 받았고 또 정치적 갈등도 굉장히 고조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저 화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겠다. 야당 대표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주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은 누구나 이제 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아니 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을 들어보면은 네. 일종의 수미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로써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죠. 예.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학 전문가인 폴 라이트 교수가 했던 그 성공하는 대통령의 세 가지 조건을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본인이 소속한 정당이 여당이 즉 과반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나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가 그다음에 당선될 때의 지지율이 과반이 되면은 더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의 근사치 같습니다. 예.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의 지지율을 관리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 대통령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근사치까지 갔는데 현재의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운용하는 현재의 지지율을 관리가 안 되면은 그건 야당과의 소통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과제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대로 지금 뭐 지금 야당 두 개의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으로 끌어안아 줘야 된다. 그래야만 강자가 비로소 안을 때 그게 포용이지 네. 약자가 배려하는 건 그게 오히려 굴욕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조금 더 폭넓은 관용을 한다면은 저는 협치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전까지 야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야당 대표였습니다. 때문에 전임 정부가 얼마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이제 그런 분이에요.
때문에 저는 반면교사, 역지사지 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야당 그 대표들과 소통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본인의 의사를 저렇게 전달한 것도 지난 경험에서 전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국정 운영을 하면 결코 그런 국정 운영이 성공적일 수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 아주 가까이서 느끼고 지켜봤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들하고 격이 없는 소통에 나설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제 실용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야당의 의석이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제 국정 추진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실용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함께 왔던 여야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신 발언이었죠. 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매우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통합의 정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건 맞나요?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정보에 약간 왜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좀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걸 처리한다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평론가님 죄송하고요. 네. 잠시 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취임 뒤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해 지시했었는데 한번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주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실무자들로부터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 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회의가 이뤄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키로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관저 관련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늘 21시 저녁 9시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명령인 파견 전입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는 복귀 예정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별도의 네, 대통령실의 강효정 대변인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관련된 책임자 및 실무자를 소집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다 모였었죠.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여력에 있냐? 지금 이제 경제 관련 이제 그 TF였으니까요. 추경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안건으로 오를 것이다.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안건으로 나왔고 여기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추경 여력에 있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 그러면서 개인 전화번호도 이제 줬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이제 의견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 자 여기까지 먼저 이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민생 경제 이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숙제 안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내외적인 네. 경제 환경이 심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위험 요인이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비상점검 TF를 만들고 오늘 첫 회의를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관련 실무자들 아마도 이제 실국장들일 텐데요. 네. 직접 들어오라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보고를 듣고 회의를 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30조 추경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30조 추경 편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와 관련된 이제 추경 여력이나 한다면 그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 조만간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일종의 추경안에 관한 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발 이 이제 통상 전쟁이라고 네. 불린 미국발 이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는 예. 이 통상 현안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에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예상대로 어떤 브리핑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뭐 예. 사실 뭐 저도 저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고 그다음에 이제 첫날이지만 사실 낮밤을 가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사실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첫날은 저녁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외교 현안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를 가장 먼저 챙김으로써 근데 경제에서도 아까 가장 먼저 챙겼다는 게 대미 통상 현안을 청취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1번으로 얘기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추경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 우리 경기의 선제적 진작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게 풀렸을 때 사전 리스크도 한번 관리해서 보고해봐라 라고까지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그 효용과 아니면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겠다.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과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텔레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직접 실국장들에게 나눠주는 건 좀 약간 이례적인데 이렇게 되면 밤에 밤잠 좀 오실 수도 있을 텐데 하여간 너무 적극적인 소통을 예. 하는 신호로는 보여집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 비상경제점검 TF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브리핑을 했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오늘 그 한남동 관저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하는 또 다른 안가에서 이제 머물 예정이고 한남동 관저는 지금 점검 중이고 최종 선정은 이제 추후에 결정하겠다. 또 아까 이제 잠깐 말했었죠. 이게 대통령실이 무덤 같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 다 이제 복귀했었던 원래 위치로 이제 갔던 공무원들 다시 복귀해라. 내일까지 이제 복귀 예정이라는 브리핑까지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게 뭐냐면 여야 대표들 네. 오늘 오찬장에서 했던 그 발언이었는데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통과시키느냐? 이거 우려된다라고 이제 했었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내일 벌써 이제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다 하는데 법원조직법도 법사위 소위만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못 가죠. 법사위 전체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내일은 아마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법과 그다음에 검사징계법 아마 이 네 가지만 이제 처리하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그래도 그 김여사 특검이라든가 최혜병 특검은 과거에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숙성 과정을 걸친 일종의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일부에서도 저는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란 특검법은 좀 달라요. 이 내란 특검법은 지금 여당 의원, 지금 야당된 국민의힘 의원들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하는데 내란 특검 지금 더군다나 내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판이. 그럼 저는 이런 정밀 타격, 즉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은 걸 통해서 제한적으로 도려내야 되고 정치는 좀 덜 개입하면 사법의 영역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걸 자꾸 확전하는 이런 특검법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이거는 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다시 뭐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와서 또 재의결하고 거기서 누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법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는 거부권이라는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인데 이제 요 관측 포인트는 과연 야당에서 어느 정도 기존과 다르게 이탈표가 나오냐 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야당 내에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때문에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그 특검법에 동의하는 이 동의표들이 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이제 내란 특검법은 좀 쟁점 사안이기는 한데 이게 야당 내부에 좀 개파랄까요? 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그런 위헌 불법적인 계엄 또 내란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걸 선을 긋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번 대선에 패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야당 내부에서도 내란 특검법에 동조하는 그런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그 이탈표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친한계의 어떤 파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친한계가 일사불란하게 이제 동일한 어떤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탈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하고 이럴 때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정권이 바뀌고 공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내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특검법을 하자는 이유가 기존의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방식, 수사 범위, 수사 속도 이것만으로는 내란 청산이라는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이제 국민적 기대나 국민적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야당을 대상으로 일종의 이제 야당을 대상으로 한 사정 이런 것과는 조금 저는 성격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에 대해서 과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내일 본회의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선에서 패한 국민의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후폭풍에 휩싸였는데요. 일단 당 쇄신론이 분출하는 모습인데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선대위 해단식에서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우리 대통령을 뽑았고 또 우리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가요?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일방적으로 당에 관철이 되고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규정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게 해단식에 나왔죠? 선대 출범식에 나왔어야죠. 그럼 선거 저는 양상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예. 왜 이게 해단식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 캠페인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이 네. 얘기는 선대위 출범식이나 대국민 기자회견 출범할 때 얘기를 했었어야죠. 저는 그래서 근데 좀 이게 왜 오늘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 특히나 중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선대위를 해단하는 마당에, 선거에서 예. 진 마당에. 저는 오늘 제가 아까 저도 라이브로 이걸 보면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겁니다. 네. 그랬다면 대선의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 캠페인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달라졌고 그럼 당의 선대위를 운용하는 전략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후보의 동선도 달라지고 예. 다 달라집니다.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명한 이런 말하자면 대선 후보가 당의 깃발인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이선 후퇴를 하지 않을 것인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예.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당에 이선 전달하는 후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당을 만들 때까지 나도 일조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의 개혁을 말하자면 제3자의 관찰자적 시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주어가 돼보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서 앞으로 네. 여기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굉장히 좀 분분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예. 어쨌든 현실 인식은 명쾌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김재원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었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오늘 SNS에 동영상 2개를 올렸죠? 김문수 후보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집 주변에 있는 관악산에 올라가서 훌라후프 돌리고 턱걸이하고 하는 모습들을 올렸단 말이에요. 과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선 후퇴를 하지 않을 것이냐, 당에 남아서 개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게 관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의중이 어느 정도 읽혀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의 메시지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저런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것도 건재하다 여전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너무 뒤늦은 자성이고 후회죠. 선거 초반에 저런 메시지를 냈더라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성 지지층이 어디로 가지는 않거든요. 결국 조금 더 이제 외연 확장을 중도층까지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막상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못 하다가 선거 패배가 확정된 뒤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예. 지금 이제 우리 최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저걸 지켜보면서 좀 아쉬워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상당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대선 패배와 동시에 퇴장하는 게 아니고 당을 향한 그러니까 당이 비민주적이다 한마디로 예. 그 결과가 계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결국에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당도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을 개혁해서 바꾸겠다. 좀 더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당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의중이 한편으로는 저 메시지에 실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그 국민의힘에 예상되는 이제 당권 투쟁에 김문수 후보도 나서지 않겠나라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당 개혁에 김문수 후보가 나선다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예. 일각에서는 친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오늘 예. 지금 이 얘기의 기조로 봐서는 친윤은 아니죠. 만일 친윤 세력에 등을 얻겠다 하면 이건 자기 예. 부정인 거죠. 당의 개혁을 얘기해 놓고 구태에 다시 힘을 얻어서 당의 개혁하겠다? 네. 깨끗한 손으로 뭘 청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개혁의 대상과 함께 개혁을 할 수는 없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 부정이죠. 모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당원 이게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원 투표 의식과 또 이 말하자면은 국민 투표 또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 투표 50입니다. 이게 5대 5의 비율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대 2가 현행 당원 당규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뀌었을 겁니다. 8대 2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당의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는 당에 지금 세력이 없는 예. 좀 뿌리 내리기 어려운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를 지금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요 해석이 이제 앞으로 좀 미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전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내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를 지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동해서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당의 전통적인 이제 이 기반을 갖고 있는 세력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어떤 세력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그 전략과 방식을 통해서 도전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관건 중에 하나는 친윤과의 관계 설정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친윤 세력이 주축이 돼서 한덕수 후보로의 이제 후보 갈아치우기를 시도했었고 그에 대해서 봉합은 됐지만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을 거고 오늘 당내 민주주의를 지적하면서 그 대상으로 거론한 것도 아마도 이제 친윤 세력일 거다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제 친윤이 그 대표 주자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울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김문수 후보도 만약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누구와 같이 이 개혁 작업을 할 것이냐가 참 궁금한데 친윤계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를 등에 업고 개혁을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당 개혁 작업. 저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에서 어쨌든 패한 비대위입니다. 물론 이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잔여 임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 6월 말까지만 이제 채우는 거니까 그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놓고 보는데 일단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내용을 좀 밖에 덜 보이자고 비대위를 계속 끌고 간다? 그건 미봉책이잖아요. 본질적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국민 눈에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쨌든 8%포인트 차로 패한 정당이 바로 이제 정권을 빼앗긴 정당이 예. 그냥 비대위로 조금 더 가보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모습은 그건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노선 투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존속하느냐, 조기 대선을 가느냐,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가느냐를 놓고 아마 이게 노선 투쟁의 새로운 시발점이고 이게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내일 의원총회 한다고 그러죠? 네, 내일 그러니까 부스를 의원총회가 진짜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내 상황이 이렇고 만약에 이걸 보수 진영 전체로 좀 확장해 보자면은 그 당 밖에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있고 홍준표 전 시장도 있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어쨌든 보수가 크게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재편이 불가피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이를테면 당 밖에 이준석, 홍준표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크게 이 보수 세력을 보수 진영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나 주도성이 있는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당내에 작은 계파 싸움에 지금 머물러 있고 작은 기득권 싸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를테면 보수 진영을 재편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현재 국민의힘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리더십이 생기려면 결국에 이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진영 전체를 재편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또다시 비대위로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 상황을 관리하려 둔다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41%의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도 실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참담하게 무너진 상황인데 이걸 애써 뭐 젖잘싸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봉합하면서 내지는 그런 식으로 그 위장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대선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제 당권 경쟁,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 개혁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눈여겨볼 대목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